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빡짝골 외할머니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곳을 어른들은 빡짝골이라고 불렀던 것이 기억납니다. 골짜기를 오르고 나면 온몸이 뻐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집은 강원도에서도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시골집처럼 완전한 시골이었습니다. 구멍가게는커녕 전기, 가스도 없어서 나무를 떼며 생활했어요.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산 중턱에서야 집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를 따라 산에서 내려가 조금 더 걷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엔 사람들이 마녀 할머니라고 부르는 약간 독특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겨울엔 민소매를 입으시고 여름엔 털옷을 입고 다니시는 대화도 전혀 안 되는 분이라서 그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바보 할매 보고 잡아가라고 한다 라며 겁을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엔 제 또래 아이들이 6명 정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부모 없는 놈이라며 저를 따돌렸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 중 대장격 아이가 저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와 잘 놀다가도 그 대장 아이가 나타나면 그의 눈치를 보며 저와 거리를 두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대장격 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저보고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시키는 것을 해 놀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묻지도 않고 놀아준다는 말에 그저 좋아서 헤헤거리며 그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데려간 곳은 마녀 할머니 집 앞 큰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녀 할머니 집과도 거리가 있었지만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마녀 할매 나무, 바보 할매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나무 밑에는 돌이 모래성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게 이 돌을 주어 바보 할머니에게 던져서 맞추고 오면 놀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렸던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돌을 주었서는 마녀 할머니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마녀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구석에 숨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고요. 돌을 던지려는 순간 저는 마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죄송함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들켰다 하며 도망갔고 저와 마녀 할머니만 남게 되었어요. 마녀 할머니는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 나지막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시키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녀 할머니에게 그 대장 아이의 이름을 말했어요. 마녀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아까 그 큰 나무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녀 할머니는 보기보다 좋으신 분이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는데 밖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할머니는 누가 멧돼지라도 잡은 건가 싶어 나가보셨어요. 저희 집이 인가랑 멀리 떨어진 곳이라 사람이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문 앞엔 마을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분이 계셨는데 그 대장 아이의 부모님이셨어요. 그 아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며 그 바보 할매가 데려간 게 확실하다고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대뜸 제게 다가오더니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게 너지 않냐고 그 할매 어딨냐고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겁을 먹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입을 못 대고 있으니 외할머니께서 저를 안고 집 뒤로 가서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마녀 할머니가 누가 시킨 건지 물어봐서 그 아이가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요. 제 말에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할매 벙어린 뒤 외할머니는 저를 두고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동냥으로 듣자 하니 대장 아이와 바보 할매가 사라졌고 아무도 행적을 모른다는 거였죠. 두 번째 이야기, 계명대 학생 납치 사건의 전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해드릴 이야기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대구 계명대에서 벌어진 실화예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총학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상한 아주머니,
아저씨가 신축 원룸을 소개하겠다며 봉고차에 태운 후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권해서 납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명대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상한 작가 다가오면 즉시 경찰이나 총학생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 문자는 특정 사건이 터진 후 발송된 겁니다. 그 사건은 2월 중순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계명대 남자 신입생 하나가 자취를 위해 학교 근처의 원룸을 보러 다녔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신축 원룸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내놓았다고 하더랍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 원룸이기도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며 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랍니다. 차는 검정색 봉고차였는데 안에 탔더니 자신 말고 다른 신입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3명 있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종이컵에 직접 담아온 보온 용기에 커피를 돌리며 추운데 고생이 많다며 다독였다고 해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는데 병원 침대 위에서 손발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엔 온갖 수술 도구가 놓여 있었고 온갖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었고 이 과정에서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일단 두려워서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해요. 터져 나오는 코피를 억지로 옷을 벗어 틀어막고는 밖은 어두워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뛰어나가려는데 도중에 사람 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캐비닛 안으로 몸을 숨겼더니 어떤 사람 몇 명이 들어오더니 빨리 찾아, 문 잠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했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몇 시간을 캐비닛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다른 침대에 누워있고 옆엔 부모님이 통곡하고 계시더랍니다. 어떻게 구출되었나 들어보니 그 납치되었던 건물에 또 다른 한 명이 손발이 묶인 채 누워있다가 깨어났다고 해요. 그 학생이 깨어나자마자 자기는 밖으로 미친 듯이 손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고통을 참고 뛰어나간 뒤 구멍가게에 몸을 숨기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은 대구가 아닌 포항이었다고 해요. 다른 2명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산청고등학교 화장실의 비밀. 산청이라는 곳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시골이니까요. 저는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그 친구는 머리가 긴 편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지만 이리저리 피하면서 길렀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웬일로 야자를 했어요. 고3이 됐고 수능도 가까워 오니 심란한 감이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위해 화장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산청이 시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조차 굉장히 구식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화장실인데 낮에도 비친 나무에 가려 깜깜하거든요. 그런 화장실에 그 친구가 밤중에 야자 교실에서 빠져나와 혼자 그 화장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성격이 혼자 뭐든지 아무렇지 않게 하던 친구라서 그런지 화장실도 아무렇지 않게 혼자 가더라고요. 저를 오싹하게 한 건 화장실을 다녀온 그 친구가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며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도 없는 그 깜깜한 화장실 뒷간에서 머리 위로 휙휙 바람이 불어오더랍니다. 원래 웬만한 애들이라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머리가 길다 보니 그 긴 머리가 휘날렸나 봐요. 그 친구가 워낙 이상하던 터라 주위를 살폈대요. 그 사방 꽉 막힌 화장실 안에서 뭐 살필 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살피던 중 무심결에 천장을 쳐다봤대요. 천장에서는 핏발과 함께 눈을 부릅뜬 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어떻게든 제 친구의 머리를 잡아채려고 손을 휘젓고 있더라고 합니다. 불어오던 바람은 그 귀신이 머리 위를 휘저을 때마다 불었던 거고요. 네 번째 이야기, 서해 민박집의 무서운 전설.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는 숙소에서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놀아서 그런지 체력이 방전되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로 옮겼습니다. 전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그날따라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옆에서 발로 차거나 제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친구의 몸부림이 계속되자 저도 짜증이 날 대로 났었어요.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싶었어요.
다시 누웠더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팔과 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정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자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고 그 친구가 저에게 팔과 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하죠. 하지만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조차 없었으니까요. 친구가 장난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제 몸엔 팔과 다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그저 잠들기를 바랐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몸에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워서 감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눈을 다시 떠보니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친구와 저의 중간엔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과 다리가 저에게 올라가 있더군요. 여자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떴고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잠을 오래 자냐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당연히 안 믿어주었고 민박집 아주머니께 말해봐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박집 근처에선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였고 아이는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애가 죽어 있었고 무언가에 의한 압사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부인이 갓난아기를 옆에 눕혀놓고 잠이 들었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겁니다.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진 저조차 모르겠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제가 본 어제 그 여자는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웃음이 무섭게 생각됩니다. 5번째 이야기, 안산 초지고등학교 체육관의 미스터리. 고3 수험생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안산에 위치한 초지고등학교입니다.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 2개가 있는데 별관 건물 2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별관 A는 제가 입학하고 나서 생긴 체육관이고 별관 B 2층에 저희 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별관 A가 훤히 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대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놀던 2학년 때와 달리 고3 때는 현실을 직시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영어를 하려는데 교과서만 가져오고 교재를 놔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여름이라 낮이 길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시간에 학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비별관 2층에 있는 저희 교실로 향했습니다. 비상구의 초록 불빛과 도로의 가로등, 핸드폰의 불빛만을 의지하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와 함께 가려 했지만 아저씨가 안 계셨습니다. 간신히 반에 도착한 저는 문 위에 놓아둔 열쇠를 더듬어 찾아내어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열어서 EBS 교재를 꺼내는 순간 저희 반에서는 반대편 별관 A가 훤히 보였습니다. 별관 A는 4층까지 교실이었고 5층부터는 신설한 체육관이었습니다. 그 5층 체육관의 좁고 길쭉한 창문에 무언가가 비치는 걸 봤습니다. 사람 형상이었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의 그 물체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그 물체가 씩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차려지며 공포감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저희 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단 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생물체는 관절이란 관절이 다 꺾이며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귀신처럼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시야에 그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생물체는 온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고 눈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입은 끔찍하게 찢어져 피를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있는 건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그 생물체와 저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 정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었고 나중에 EBS 교재를 떨어뜨리고 온 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평소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등교했는데 제가 어제 도망쳐왔던 계단에는 제 책이 떨어져 있었고 무언가에 손자국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시험 끝나자마자 교재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믿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생명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6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만난 그녀의 수상한 발소리. 부산으로 이사 간 지 한 일주일 뒤부터 옆집에 여자가 찾아오더라고. 한밤중에만. 게다가 그 여자가 올 땐 항상 내가 딱 잠들기 직전이었어. 드디어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깡깡깡하며 하이힐을 신은 채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뭐랄까, 또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뛰어오는 소리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매일 밤 시달렸어. 2주 정도 계속되니 옆집의 녀석이 부러운 마음 반,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짜증나는 마음 반이었지. 근데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비몽사몽한 상태라 착각해서 그런진 몰라도 옆방에선 항상 그 이후 대화 소리는 안 들렸어.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였지만 말야. 더 이상한 건 그 여잔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거야. 복도의 끝 부분에 위치한 내 집을 말야. 우리 집보다 안쪽은 벽인데 말야. 그 이변을 알아차린 후 일주일 동안은 있을 리 없는 옆집으로 가는 여자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어. 근데 그 일주일 후부터는 여자의 발소리가 내 현관 문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어.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일주일이 지났어. 무서움을 느끼긴 했지만 바로 잠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로 매번 잠들곤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해가 떴어. 근데 말야. 요즘은 그 발소리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평소처럼 내 집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갑자기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 솔직히 쫄랐어. 지금까진 멈추지 않고 그저 헤매는 듯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생각했지만 한동안 그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위험해. 라고 느끼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 당황하고 있는데 그 발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거야. 문을 연 기억은 없는데 들어올 수 없는 우리 집에 어떻게. 이제 내가 있던 방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녀와 나 사이엔 벽 하나만 남겨진 상태인 거야.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느긋하게 뭔가를 찾는 듯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어. 그렇게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방 문 앞에 발소리가 멈춰버렸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에도 없어. 라고 들린 뒤 나는 정신을 잃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꿈이었나 싶고 멍하게 방문을 열었는데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듯 바닥엔 수없이 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 그것도 하이힐, 오른쪽 발자국들만. 7번째 이야기, 안양에서 들린 민규의 마지막 목소리. 안양은 아파트도 많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어요. 제가 6살쯤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 중 민규라는 아이는 거의 처음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그만큼 가정이 부유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민규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굳이 민규랑 놀기 위해서라기보단 민규네 집은 항상 수입 장난감이며 과자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같이 민규네 집으로 가서 놀다 보니 나중엔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민규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도 시장도 같이 보시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규와 민규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넷이서 시장을 갔다가 민규네 집 앞으로 걸어오는데 민규네 아파트 앞에 웬 바나나 파는 트럭이 한 대 와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민규가 어머니께 집 별세를 받아 저랑 같이 먼저 집으로 올라갔을 텐데 갑자기 바나나가 먹고 싶어진 채가 어머니한테 바나나를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민규가 먼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에서 엄마 하는 민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위를 쳐다보았는데 민규가 아파트 복도 창문에 상반신을 거의 다 내놓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민규 어머니는 민규야 위험해 라며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만 민규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민규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제 눈을 가려 민규가 떨어지는 장면을 못 보게 하셨지만 민규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는 가려지지 못하고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규네 집은 이사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야기고 얼마 후 빈둥대다가 어릴 적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규랑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고 처음엔 얘가 누군가 싶어 물어보니 민규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눈앞에서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잊었는지. 아니 어쩌면 잊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귀신이 있긴 있나봐. 민규 엄마랑 나랑 전에 너희 사주 보러 갔는데 무당이 민규는 얼마 못 가서 죽을 상이라더라. 민규 조상한테 억울한 일당해서 그 귀신이 한이 되어 민규 주변을 맴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주신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어요. 거기다가 얼마 후에 민규 엄마가 꿈을 꿨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내 발로 현관 앞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지 뭐니. 이상하지 않아요?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 창문이 추락사고 때문에 일부러 높이 만들어놨는데 성인 남자들도 겨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높이의 6살의 민규가 혼자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나니 어머니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꿈을 꿨어요. 차가운 웃음을 짓고 내 발로 서 있는 남자와 그 남자의 등을 딛고 창문으로 올라가는 민규의 모습이 8번째 이야기 예비 신랑을 잃게 한 강원도 무당의 예언.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을 데리고 궁합을 보러 가기로 했다. 유명한 무당의 집이었고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예비 신랑이지만 투덜거리며 은근히 자기도 궁금했는지 따라 나섰다. 그렇게 강원도의 유명한 무당의 집 앞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유명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고 거의 4시간을 기다려 우리 차례가 왔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험상궂은 무당이 앉아서 우리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쭈뼛쭈뼛 앉으며 저기 궁합이라고 말하려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 봐, 나가라고 말을 끊었다. 우리는 화가 났다. 아니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 시간도 안 끝났는데 왜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안 봐, 나가. 무작정 안 본다고 나가라는 대답에 예비 신랑도 나도 화가 나서 이야기했지만 무당의 무언가 모를 포스에 눌려서인지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으로 다시 향했다. 그렇게 우리는 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얼마 가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 그렇게 나는 예비 신랑을 잃었다. 나는 운이 좋게도 타박상과 팔이 골절된 거 쇠에는 멀쩡했지만 예비 신랑은 큰 타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몸은 둘째치고 예비 신랑을 잃었다는 정신적 충격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그 무당을 탓하기 시작했다. 혼자 강원도의 무당에게 찾아갔다. 기다리라는 말도 무시하고 무작정 무당에게 향했다. 무당은 나를 슬쩍 보더니 그래, 장례식은 잘 치렀나? 라고 말했다. 이해가 안 갔다. 뭐야, 내가 그런 거 맞지? 어떻게 아는 거야? 무당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나는 너랑 다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보여. 내가 그 남자랑 들어왔을 때 그 남자가 물구나무 선 채로 들어오더라고. 9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유화 작업장과 그 비밀. 정년퇴직 후에 우리 할아버지는 유화를 그렸다. 인물화부터 풍경화까지 가리는 것 없이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리셨다. 그림들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작업장에 장식해뒀고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번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중 유독 한 그림만이 무서웠다. 풍경화였다. 특별한 건 없었고 산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 그려져 있던 풍경화였다. 나무들 사이를 발목 정도 찰 만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마음이 놓이는 그런 듯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내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은 하나였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풍경화의 사람을 그리진 않으셨다. 풍경화의 말 그대로 풍경만 그려놓곤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에만 앞에서 흘러나오는 계곡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싶었지만 그냥 물어보진 않았다. 그저 그 여자가 무섭다는 느낌만 들었기에 그 그림을 가능한 한 보지 않기로 애를 쓰기만 할 뿐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또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되었다. 문득 함께 있던 형에게 저 그림에 있는 강가의 여자 뭔가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
형은 기억 안 난다고 대답하며 같이 그 그림을 보러 가게 되었다. 작업장에 도착해서 이 그림이라고 형에게 가리켰지만 사람 같은 건 안 그려져 있는데 라는 대답뿐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싶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뻗어 여기 말야, 여기 있잖아라고 직접 가리켰다. 하지만 형은 나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거지 라며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 무렵엔 형이 보이면서도 일부러 안 보이는 척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그 그림을 다시 봤을 땐 형 말대로 여자는 없었다.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그림 속엔 여자가 있었다. 몇 번이고 봤기 때문에 단순한 착각은 아니다. 지금도 그때 그 그림만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나서 묘하게 두렵다. 10번째 이야기, 귀신 피하는 법.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어깨를 털어라. 귀신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어깨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이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 심하게 가지고 싶다면 절대 가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물건에 귀신이 씌어 너의 정신을 흐트린 것일 것이다. 3.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 없다면 대답 없이 빨리 끊어라.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4. 스산한 느낌이 들면 주변을 밝게 해라. 늘 주변이 어둡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빙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가 센 사람들은 귀신이 자신의 몸에 빙이 되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5. 입에 들어간 느낌 없이 갑자기 입에 잘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면 조심해라. 혹여 최근에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없는지 생각해봐라. 6. TV를 보다가 새벽에 공중파 TV에서 애국가가 끝난 뒤에 나오는 삐 소리를 오래 듣지 마라. 갑자기 귀가 멍하다면 누군가 자신의 몸 안에서 양쪽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니까. 7. 어떠한 장소에 갔는데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해라. 무언가가 너의 숨통을 쬐고 있는 것이다. 8. 편두통이 이상할 정도로 심하다면 흰 끈으로 머리를 꽉 묶어라. 갑자기 머리가 편안해진다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9. 잠에서 깼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잠자는 장소를 옮겨서 TV에서 하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봐라. 귀신이 밤마다 심심해서 사람 몸을 잡고 장난치는 것이다. 10.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면 잠이 깨기 전 귀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평소 일어나던 이상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귀신이 자신의 모습일 땐 예외다. 11. 잘 때만큼은 덥고 습한 공간에서 자지 마라. 더워서 뒤척인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귀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귀신이 누군가와 놀기 위해 사람을 건드는 것이다. 12. 가위 눌리는 상황의 정면을 보았을 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재빨리 몸의 경직을 풀어라. 눈을 감으면 가위 눌리는 것은 꿈이지만 눈을 뜨고 눌리는 가위는 절대 꿈이 아니다. 13. 커튼을 쓸모없이 길게 내리지 마라. 그 아래엔 누군가가 널 쳐다볼 테니. 14. 전신 거울을 돌려놓지 마라. 거울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안에서 아까 입력되었던 내 영혼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15.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옆으로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직 정신이 붙어 있는 영혼이다. 그림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한마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다. 16. 버려지거나 오래된 달마도는 집에 걸어놓지 않는다. 행운이 떨어져서 역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17. 피가 날 정도로 베인 상처가 생기면 받아놓은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향은 물과 만나면 멀리 퍼지는 습성이 있어서 피를 원하는 귀신이 어디선가 찾아온다. 그래서 피부가 빨리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 18. 폐교, 흉가 등 일부러 어두운 곳을 찾지 마라. 귀신이 일부러 찾아온 걸 알면 짓궂은 장난을 할 테니까. 19. 잘 때 의자를 빼놓고 자지 마라. 잘 때 귀신이 의자 위에서 쳐다본다. 20. 잘 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지 않는다.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간다. 21. 냉장고나 장롱 위는 공간을 두지 마라. 그곳엔 귀신이 자리 잡을 테니. 22. 문지방을 밟지 마라. 지방령이 널 찾아올 테니. 23.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두지 마라. 한밤중 저승사자가 비어있는 잠자리에 쉬고 갈 테니. 24.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터엔 인형을 가지고 가지 마라. 특히나 이름을 지어놨던 인형이라면 귀신들이 제 몸을 찾은 건 마냥 달려들 테니. 11번째 이야기, 밤마다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밤에 잠도 안 와서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목소리와 어머니인 듯한 모자지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때였다. 모자지간도 더워서 이 시간에 베란다 문을 열고 대화 중인가 보다 했었다. 별 대수롭지 않게 하루가 지나갔다. 며칠 동안 무더위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으면 윗집에 그 모자지간도 나와 있는지 목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다. 모자지간이 이야기 나누기엔 꽤 늦은 시간이었다. 하루는 모자지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다. 엄마는 우리 영철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라고 물었고 오늘은 계속 엄마 기다렸어 라고 대답했다. 엄마는 아이고 착해라 라고 했다. 이런 식의 대화였다. 엄마가 일을 다니시는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늦은 시간이라는 이상한 점 말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점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에 감정이 섞이지 않은 냉랭한 대화였다는 것이다. 한 번은 새벽에 윗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웃음소리도 들리다가 이상했지만 그냥 독특하다 생각했다. 그러다 이사 온 지 며칠 후 인사도 할 겸 이웃집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기 위해 방문했다. 우리 집이 13층이니 아랫집, 윗집, 양측의 집에만 떡을 돌리기로 했다.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인사하고 다니다 마지막에 윗집으로 왔다. 이참에 아이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인사해야겠다 싶었다. 윗집 앞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말이다. 아마 엄마와 아들만 사는 집이라 경계하나 싶어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가지고 왔어요. 맛 좀 보세요. 3분 정도 기다리니 아이의 엄마인 듯한 사람이 나왔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악취가 풍겨나왔고 피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엄마라는 사람은 한 번도 씻지 않은 듯한 사람이었다. 떡을 받느라고 내민 손엔 손톱이 죄다 뜯기다 못해 피가 나고 있었다. 거기다 눈엔 초점이 없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만 반가웠는지 고맙다며 웃어줬다. 난 나름대로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두 칸 건너 사는 그 층에 사는 아줌마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빨리 이리로 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손짓을 했다. 어리둥절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이도 안 보이고 다리가 꿈쩍하지 않았다.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그 아주머니네 집으로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윗집에 사는 아이의 엄마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아이의 목소리로 말이다. 형 가지마. 엄마랑 나랑 같이 놀아. 우리 영철이 조용해야지. 엄마 죄송해요. 가지마. 이런 말들은 아이의 엄마 혼자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너무 무서워서 기어가다시피 그 옆집 아주머니 집으로 갔는데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다. 아까 그 집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나를 그 집 안으로 떠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일 이후론 가끔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 때 위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영철아, 형도 데려와야지.